빛을 다루는 100년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손끝에 동전만 한 렌즈 하나 앞에서 말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카메라 시대를 끝낼 기술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은 충격에 빠졌고 구글과 애플이 줄을 섰습니다. 중국도 술렁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충격에 빠진 나라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카메라 시장의 70%를 쥔 100년간 1등을 놓친 적 없던 나라. 도쿄 한복판에서 한마디가 터져나왔습니다. 이건 일본의 100년이 무너지는 소리다. 그러나 그 뒤엔 일본조차 예상 못한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도쿄 마루노우치의 한 호텔 대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일본광학산업협회 연례 총회였습니다.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소니, 캐논, 니콘, 일본 광학을 떠받치는 거의 모든 회사의 임원과 연구원들이었죠. 천장의 거대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와인잔을 들고 여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일본 카메라가 세계를 지배했다는 자부심, 그 익숙하고 따뜻한 공기가 연회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 연회장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하야시 겐타로,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광학과 이미징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심의관입니다. 올해로 공직 생활 32년째예요. 쉽게 말하면 일본의 카메라 산업을 지키고 키우는 일을 평생 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이 길을 걷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 아버지가 평생 카메라 렌즈를 깎던 기술자였거든요. 어릴 적 저희 집 작은 작업실에는 늘 유리가루 냄새가 떠다녔습니다. 아버지는 다 깎은 렌즈 하나를 손에 들고 불빛에 비춰보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겐타로, 빛을 다스리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거란다. 그리고 그건 우리 일본이 제일 잘하는 일이지. 그 말이 어린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한때 세계 카메라는 독일의 것이었습니다. 라이카, 칼자이스, 그 이름들 앞에서 일본은 한참 뒤처진 후발주자였죠. 하지만 일본은 수십 년에 걸쳐 그 독일을 따라잡았고 마침내 추월했습니다. 빛을 다루는 분야에서 세계 1등이 된 거예요. 그건 일본인에게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숫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세계 카메라 시장의 70%가 일본 기업의 것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미러리스, 방송용 렌즈, 의료용 광학 장비, 빛을 깎고 다듬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본은 100년 가까이 누구에게도 1등 자리를 내준 적이 없었어요. 그게 제 자부심이었고 동시에 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날 그 자리에 앉은 제 마음이 얼마나 편안했겠어요. 올해도 일본이 1등이라는 익숙한 보고를 들으러 온 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무대 위 거대한 화면에 띄워진 건 일본 기업의 실적 그래프가 아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어요. 누군가의 손끝에 놓인 동전만 한 크기의 투명한 원반. 빛을 받자 그 표면에서 무지개 빛이 잘게 부서졌습니다. 두께는 거의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얇았어요. 마치 비눗방울 막을 동그랗게 오려낸 것 같았습니다. 사회자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한국에서 온 것입니다. 연회장이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 얇은 막 하나가 스마트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8장의 볼록 렌즈를 전부 대체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한 작은 대학이 바로 이 기술로 세계 최고의 과학저널 네이처의 논문 2편을 같은 호에 동시에 실었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작게 코웃음을 쳤어요. 옆자리에 앉은 후배 직원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렌즈를?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렌즈는 일본의 영역입니다. 100년 동안 그래왔어요. 한국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잘 만들지 몰라도 빛을 깎고 다듬는 정밀광학만큼은 우리를 따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날까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회자의 다음 한마디가 제 코웃음을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기업 구글이 이 기술을 만든 한국인 과학자에게 5천만 달러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690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과학자는 단 한 번의 고민도 없이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690억 원.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돈이죠.
그걸 고민도 없이 거절했다니요. 게다가 화려한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한국의 작은 항구 도시에 있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대학에 남겠다면서 말입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니콘의 한 임원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690억을 거절했다고요? 그 사람 제정신입니까? 테이블 곳곳에서 비슷한 반응이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는 어리석다고 했고 누군가는 분명 뒷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날 그 사진을 그저 한국이 또 무언가를 과장해서 떠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있던 일이니까요. 우리 일본인들 사이에는 오래된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은 일본이 먼저 낸 길을 빠르게 뒤따라오는 나라일 뿐, 그 길을 처음 여는 나라는 아니라는 믿음이었죠. 그 믿음은 수십 년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이었어요. 그로부터 1년. 저는 그날의 코웃음을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그 동전만 한 원반 하나가 일본이 10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어떻게 흔들어 버렸는지, 그리고 690억을 거절한 그 한국인이 도대체 무엇을 손에 쥐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호텔을 나서는데 도쿄의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택시 안에서 그 사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손끝 위에서 무지갯빛으로 빛나던 그 얇은 막. 이상하게 그 잔상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저는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빛을 다스리는 사람이 세상을 본다던 그 말. 그래도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별일 아닐 거다. 한국이 운 좋게 실험실에서 한번 만들어낸 거겠지. 진짜 산업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안심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신호였어요. 며칠 뒤 경산성 회의실에 일본 광학업계 핵심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총회에서 나온 그 한국 소식이 업계를 묘하게 흔들고 있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실 긴 테이블에는 소니, 캐논, 니콘의 기술 담당 임원들이 둘러앉았어요. 창밖으로는 도쿄의 회색 빌딩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상석에 앉은 사람이 있었어요. 나카무라 다이고. 소니 이미진 부문 부사장이자 동시에 우리 경산성 광학산업 정책 자문위원장을 겸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업계의 힘과 정부의 힘을 한 손에 쥐고 있던 사람이었죠. 나이는 61. 일본 광학업계에서 그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말했어요. 한국 얘기 때문에 이렇게 모인 겁니까? 다들 한가하군요. 그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소니에서 온 30 초반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이름은 사토. 눈빛이 맑고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그게 단순히 한 번의 실험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이 발표한 건 양산 공정입니다. 렌즈를 신문 찍듯이 대량으로 뽑아내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나카무라가 말을 끊었어요. 신문 찍듯이. 사토군, 자네 지금 그걸 믿는 건가? 회의실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메타렌즈라는 개념이 나온 지 20년이 넘었어. 자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던 얘기야. 그런데 왜 아직도 아무도 못 쓰고 있는지 아나? 비싸서야. 그 얇은 막 하나 만드는데 수백만 원이 들거든. 그래서 20년 동안 실험실 안에만 갇혀 있던 거고, 그걸 한국이 갑자기 신문 찍듯이 뽑아낸다. 그게 가능하면 진작 우리가 했지. 왜 한국이 하나? 그 말에 테이블에 앉은 임원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때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옆에 앉은 캐논 임원이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캐논만 해도 그 분야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가격 벽을 못 넘었어요. 한국이 그걸 넘었다는 건 솔직히 믿기 어렵습니다. 사토는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논문이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그것도 한 호에 2편이나. 나카무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쾅 하는 소리에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네이처, 자네는 논문 한 편 제대로 써본 적 없지? 요즘은 데이터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면 어디든 실려. 한국이 그런 거 잘하잖아. 숫자 부풀리고 그림 예쁘게 그리고. 그걸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나? 사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았어요.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나카무라의 눈을 봤어요. 그 안에는 분노가 아니라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들었다는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보다 한참 아래로 내려다보는 눈빛이었어요.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나카무라가 그렇게까지 한국을 깎아내린 데에는 따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소니에도 메탈렌즈의 가능성을 알아본 젊은 연구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가 이 기술에 회사가 투자해야 한다고 두툼한 보고서를 올렸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책상 서랍에 처박아 묵살하고 오히려 그 연구자를 지방의 한직으로 쫓아낸 사람이 바로 나카무라였어요. 자기가 이해 못하는 기술은 전부 사기라고 단정 짓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내쳐진 연구자는 결국 회사를 떠났고 나카무라는 그 자리를 발판 삼아 부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나카무라에게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경쟁국 소식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20년 전에 자기 손으로 묻어버린 기술이 한국 땅에서 꽃을 피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건 그의 평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 그 소식을 깎아내리고 묻어버리려 했던 거예요. 물론 그날의 저는 그 속사정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일본 광학업계의 최고 권위자가 그렇게 단언하니 그 말을 믿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제 마음을 편하게 해줬으니까요. 회의가 끝날 무렵 나카무라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하야시 심의관, 윗선에서 한국건을 한번 확인해보라고 한다는데 솔직히 시간 낭비요. 그래도 정부 입장이 있으니 형식적으로 보고서 하나 써주시오. 결론은 뻔하지 않소. 한국이 또 과장했다. 그렇게 마무리하면 돼요. 그가 회의실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어요. 걱정 마시오. 카메라는 영원히 일본 거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말이 든든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사토마는 달랐어요. 회의가 끝난 뒤에도 그는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나가다 그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무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답답해하는 사람의 눈빛이었거든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심의관님, 보고서 쓰시기 전에 그 논문을 딱 한 번만 직접 읽어봐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어떤 시작이 될지도 모른 채로요. 저는 그 보고서를 쓰기 위해 한국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형식적으로만 하려고 했어요. 나카무라의 말대로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이 과장했다는 증거 몇 개만 찾으면 끝날 일이라고요. 그래도 사토의 부탁이 마음에 걸려서 한국이 발표한 논문 2편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제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논문을 읽어 내려가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첫 번째 논문에 적힌 한 줄 때문이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초에 420개의 렌즈를 생산했다고요. 저는 그 문장을 3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1초에 420개. 기존 방식으로는 렌즈 하나를 만드는데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1초에 420개라니.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기존 생산성보다 무려 140배가 빠르다는 뜻이었어요.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두 번째 논문을 펼쳤어요. 거기에 적힌 가격이 저를 더 크게 흔들었습니다. 원래 메탈렌즈 하나에 280만 원이 들던 것을 한국은 단돈 3,900원으로 떨어뜨렸다고 적혀 있었어요. 거의 700배를 깎아낸 겁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한참 동안 도쿄의 밤 풍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나카무라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한국이 과장한 거다. 데이터를 부풀린 거다.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요. 하지만 논문에 적힌 숫자들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었어요. 실험 조건, 장비 사양, 검증 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부풀린 데이터가 아니라 누가 봐도 다시 똑같이 따라 해볼 수 있게 정직하게 펼쳐놓은 기록이었어요. 무언가를 속이려는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까지 자세히 쓰지 않거든요. 그래도 저는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논문은 종이일 뿐이니까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람에게 직접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해외 광학업계에 있는 오렌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간 이 바닥에서 함께 일해온 제가 가장 믿는 친구였어요. 그는 미국의 한 카메라 부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나온 그 메탈렌즈 말이야. 그거 진짜인가?
자네 솔직히 말해봐.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하야시, 자네 아직도 그걸 의심하고 있나? 여기는 이미 난리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난리라니, 무슨 소리야? 애플이 그 한국 대학에 사람을 보냈어. 라이선스를 달라고. 구글은 690억을 들고 갔다가 보기 좋게 거절당했고. 자네 그건 알고 있었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였다는 걸 그 친구의 입으로 다시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야시, 우리도 다 따라 해보려고 했어. 밤새워 가면서. 그런데 안 돼. 그 한국 사람들이 만든 양산 공정, 그게 핵심인데 그걸 우리가 못 따라가. 가격을 그렇게까지 떨어뜨리는 방법을 아무도 몰라. 그건 운으로 되는 게 아니야. 진짜 기술이야. 그것도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에.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있었어요. 제가 며칠 전 회의실에서 끄덕였던 그 고갯짓, 나카무라의 말을 믿고 한국을 비웃었던 그 순간, 그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로 짧은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어요. 회의실에서 만났던 그 젊은 연구원, 사토였습니다. 메시지에는 짤막한 한 줄과 함께 자료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심의관님, 이건 제가 3년 전부터 혼자 정리해온 자료입니다. 한국이 이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 담겨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봐주십시오. 저는 그 자료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밤새 한 장도 빠짐없이 읽었어요. 그 안에는 한국이 이 기술을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을 묵묵히 걸어왔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토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비웃지 않고 진지하게 지켜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나카무라에게 회의실에서 모욕을 당한 거였죠. 창밖이 어느새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사진을 떠올렸어요. 손끝 위에서 무지갯빛으로 빛나던 동전만 한 원반. 그게 더 이상 한국의 과장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 경산성 윗선에서 정식 지시가 내려왔어요. 형식적인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메타렌즈 기술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일본 카메라 산업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책임자로 제가 지명됐어요. 저는 그 지시를 받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저는 한국이 과장했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조사를 해보니 한국이 정말로 해낸 거라면, 일본이 100년 동안 지켜온 그 자리가 정말로 흔들리고 있는 거라면, 아버지가 평생 자부심을 가졌던 그 빛의 왕좌가 다른 나라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라면, 그 두려움을 안고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기술 하나를 확인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작은 항구 도시에서 제가 만나게 될 한 사람이 690억을 거절한 그 과학자가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을 어떻게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지 그때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끝없이 흘러갔어요. 저는 무릎 위에 놓인 그 논문 두 편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비웃음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그 숫자들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작은 항구 도시에 도착한 건 늦은 오후였습니다. 공항에서 차로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낡은 공장 굴뚝과 바닷바람의 녹슨 간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평생 봐온 도쿄의 번쩍이는 연구단지나 사진으로 본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캠퍼스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풍경이었어요.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어느 작은 사립공과대학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며 솔직히 헛웃음이 나왔어요.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건물, 좁은 주차장, 학생 몇 명이 후드티 차림으로 캠퍼스를 가로질러 갔습니다. 세계 최대 기업 구글이 690억을 들고 찾아왔다는 곳이라기에는 너무나 초라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데서 무슨 세계를 바꾸는 기술이 나온다는 거지. 역시 한국이 과장한 거였어. 나카무라 말이 맞았던 거야. 그 순간 제 편견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마음 한편이 차라리 편해졌습니다. 저를 맞이한 건 서지훈 교수의 연구실에서 일하는 한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28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그가 서툰 영어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교수님은 지금 실험 중이셔서요. 먼저 양산 라인을 보여드려도 될까요? 저는 시큰둥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리 보고 빨리 돌아가서
한국이 과장했다는 보고서를 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이 안내한 작은 실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낮게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한쪽에서 투명한 필름이 거대한 두루마리처럼 천천히 풀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필름이 도장 같은 틀 아래를 지나가자 표면에 미세한 무늬가 찍혀 나왔어요. 마치 신문이 윤전기에서 끝없이 인쇄되어 나오듯이 말입니다. 학생이 그 필름의 한 부분을 가위로 오려 제게 건넸어요. 이게 완성된 메탈렌즈입니다. 제 손바닥 위에 놓인 건 총회 사진에서 봤던 바로 그 동전만 한 투명 원반이었습니다. 두께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학생이 말했습니다. 두께가 머리카락의 200분의 1입니다. 그런데도 볼록 렌즈처럼 빛을 모읍니다. 저는 그 얇은 막을 불빛에 비춰봤어요. 표면에서 무지개 빛이 잘게 부서졌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깎던 그 두껍고 무거운 유리 렌즈와는 완전히 다른 물건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걸 1초에 몇 개나 만듭니까? 학생이 기계 옆 화면을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실시간 생산 수량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초에 420개입니다.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1초에 420개. 기존 방식보다 140배 빠른 속도였어요. 논문에서 그 숫자를 읽었을 때는 그저 종이 위의 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그 렌즈들이 정말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가격은 렌즈 하나당 3,900원입니다. 원래 이 기술은 하나에 280만 원이 들었어요. 거의 700배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손에 쥔 그 렌즈를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어요. 이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부풀린 데이터도 아니었어요. 제 눈앞에서 제 손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비웃었던 이 초라한 건물 안에서 일본이 20년 동안 못 넘은 벽이 이미 무너져 있었다는 거요. 5장. 사라진 카메라.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렌즈 하나 잘 만든다고 카메라 산업이 흔들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학생이 저를 다음 방으로 안내했어요. 책상 위에는 스마트폰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학생이 그걸 제게 건넸어요. 한번 만져보십시오. 저는 그 폰을 받아 들고 뒤집어 봤습니다. 그 순간 제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무언가 이상했거든요. 카메라가 툭 튀어나와 있어야 할 자리가 완벽하게 평평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흔히 카메라 훅이라고 부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안에는 빛을 모으려고 볼록 렌즈가 8장씩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본체를 아무리 얇게 만들어도 카메라 부분만큼은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옵니다. 수십 년간 카메라 업계를 괴롭혀온 골칫거리였죠. 그런데 제 손 안에 이 폰은 그 훅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이 안에 그 메탈 렌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8장의 두꺼운 렌즈가 종이 한 장보다 얇은 막 하나로 바뀐 거예요. 저는 그 폰으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화질이 흠잡을 데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쓰던 일본 카메라보다 선명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카메라 훅이 사라진 매끈한 폰. 그건 모든 스마트폰 회사가 꿈꿔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국이 먼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학생이 더 놀라운 걸 보여주겠다며 저를 또 다른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평범해 보이는 디스플레이 화면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학생이 화면을 켜자 일반적인 평면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가 작은 버튼을 누르자 갑자기 화면 속 물체가 제 쪽으로 입체적으로 튀어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안경 없이 3D를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저는 안경을 쓰지 않았는데도 화면 속 영상이 분명하게 입체로 보였어요. 손을 뻗으면 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화면 위에 얇은 메탈 렌즈를 붙인 겁니다. 전기를 흘리지 않으면 평면 화면이 되고 전기를 흘리면 입체 영상으로 바뀝니다. 버튼 하나로 2D와 3D를 오갈 수 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안경 없는 3D 기술 자체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화면 정면, 그것도 딱 한 자리에서만 입체로 보였거든요. 고개를 조금만 옆으로 돌리면 영상이 깨져버렸어요. 그 좁은 각도는 고작 12도 정도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화면 옆으로 걸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옆에서도 입체 영상이 그대로 보였어요. 저는 더 옆으로 움직여 봤습니다. 그래도 깨지지 않았어요. 학생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야각을 108도까지 넓혔습니다. 기존보다 9배입니다. 이제 여러 사람이 다양한 자리에 앉아서 동시에 입체 영상을 볼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총회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가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카메라 시대는 끝났다. 그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두껍고 무거운 렌즈의 시대가 정말로 저물고 있었던 거예요. 종이처럼 얇은 렌즈의 시대가 바로 이 작은 한국의 대학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1초에 420개씩 쏟아지던 렌즈, 카메라 혹이 사라진 매끈한 폰, 안경 없이 보이던 입체 영상, 그 모든 게 제 두 눈으로 직접 본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낮에 안내해 준 그 학생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던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구글이 정말로 690억을 들고 왔었느냐고 물었거든요. 학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구글뿐이 아니에요. 애플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라이선스를 달라고요. 세계 최대 기업들이 줄을 섰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다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690억을 거절하고 세계 최대 기업들의 손길을 다 뿌리치고 이 낡은 건물에 남아있다니요. 도대체 왜?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카무라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가웠습니다. 하야시 심의관. 한국은 좀 어떻소? 별거 없죠?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본 그대로 말해야 하나 망설였어요. 그래도 저는 솔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사장님, 그게 제가 직접 봤는데 양상공정이 진짜였습니다. 1초에 420개를 만들고 가격도. 나카무라가 제 말을 단칼에 끊었어요. 하야시, 정신 차리시오. 그게 다 보여주기식 쇼라는 걸 모르겠소. 한국이 외국 손님 오면 늘 그렇게 부풀려서 보여줘요. 당신 그런 거에 넘어갈 사람이요?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잘 들으시오. 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이미 손을 좀 써놨어요. 일본 언론 몇 군데에 한국의 그 발표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기사가 나갈 거요. 학계에도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 논문이 과장됐다는 의견을 돌리고 있고, 그러니 당신은 거기서 본 거 다 있고 한국이 과장했다는 보고서만 쓰면 돼요. 그게 일본을 위하는 길이오. 알겠소?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알면서도 그 진실을 조직적으로 묻어버리려는 공작이었습니다. 나카무라는 한국의 성공이 세상에 알려지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가 20년 전에 자기 손으로 묻어버린 기술이 한국 땅에서 꽃피웠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게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의 어두운 항구를 내려다봤어요. 멀리 배의 불빛 몇 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 불빛처럼 흔들렸어요. 저는 평생 일본 광학 산업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나카무라의 말대로 거짓 보고서를 쓰면 제 자리는 안전할 거예요. 30년 쌓은 경력도 지킬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러면 저는 제 두 눈으로 본 진실을 배신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평생 자부심을 가졌던 그 정직한 손길을 제 손으로 더럽히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장. 카메라가 아니었다. 다음 날, 저는 마침내 서지훈 교수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실로 가기 전,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 학생이 저를 지하의 한 실험실로 데려갔거든요. 그곳에는 카메라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장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교수님 연구는 빛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학생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빛도 파동이고 소리도 파동입니다. 빛을 물체 주위로 휘어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면 소리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학생이 한 장비를 가리켰어요. 소리를 물체에 부딪히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잠수함이 음파 탐지기에 잡히지 않게 됩니다. 바닷속에서 보이지 않는 잠수함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음파에 잡히지 않는 잠수함. 그건 단순한 카메라 기술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국방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전략 기술이었습니다. 학생은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같은 원리로 건물 아래의 진동을 흡수하는 메타물질을 깔면 강력한 지진이 와도 건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진 기술이죠.
그리고 무게가 곧 비용인 우주산업에서도 이렇게 얇고 가벼운 광학 부품은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위성에도 들어갑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걸 그저 카메라 회사들끼리의 경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본 카메라가 한국 카메라에게 시장 좀 빼앗기는 정도라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빛과 소리와 진동,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파동을 다루는 기반 기술이었어요. 국방, 우주, 의료, 통신, 거의 모든 첨단 산업의 밑바탕이 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일본이 빼앗기고 있는 건 카메라 시장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미래 그 자체였어요. 경산성에서 32년을 일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 의미가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만약 이 기술이 한국의 손에 완전히 들어간다면 앞으로 수십 년간 일본은 한국이 만든 길을 뒤따라가는 처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웃던 그 입장이 거꾸로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만든 사람 690억을 거절한 그 한국인을 만나러 갔어요. 이번에는 비웃음이 아니라 두려움과 호기심을 안고서 말입니다. 서지훈 교수의 방은 좁고 어수선했습니다.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한쪽에는 낡은 소파가 놓여 있었어요. 세계 최대 기업들이 줄을 선 천재의 방이라기엔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이했어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눈빛이 깊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그동안 가슴에 담아둔 질문을 꺼냈어요. 교수님,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왜 구글의 690억을 거절하셨습니까?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서 교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한때는 잘 나가는 연구원이었습니다. 국내 대기업 디스플레이 연구소에 있었어요. 큰 프로젝트를 맡았었죠.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다. 회사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고 그 책임을 제가 다 뒤집었었어요. 그 뒤로 어디에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 완전히 밀려난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아무데도 갈 곳이 없던 시절에 이 작은 학교가 저를 받아줬습니다. 변변한 연구비도 없고 장비도 낡았지만 여기 사람들은 저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실험실에서 제 학생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그 양산 기술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글이 690억을 들고 왔을 때 솔직히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그 제안서를 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돈이 아니었어요. 저를 받아준 이 학교, 함께 고생한 제 학생들, 그리고 이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꽃 피우길 바랐던 마음이었습니다. 그걸 다 두고 혼자 떠나는 건 저한테는 그 690억보다 훨씬 더 큰 걸 잃는 일이었어요.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야시 심의관님, 저는 이 기술을 대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술이 꼭 큰 회사, 큰 나라에서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작은 학교, 한번 실패한 사람도 다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어요. 저는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돈을 거절하는 사람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걸 보고 있는 거라던 그 말이요. 그날 저는 흘려들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제 눈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제가 비웃었던 이 초라한 건물, 이 가난한 실험실. 그 안에는 제가 한평생 일본의 자부심이라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순수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했어요. 교수님, 제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장. 묻으려는 자. 서 교수의 방을 나서며 저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호텔로 돌아오니 제 휴대전화에 일본에서 온 소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나카무라가 손을 써놓은 그 기사들이었어요. 일본의 몇몇 언론이 한국의 메타렌즈 발표가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학계 일부에서는 그 논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본 진실이
한 사람의 자존심과 두려움 때문에 거짓으로 덮이고 있었어요. 나카무라는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느니 일본 전체가 진실에서 눈을 감게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일본을 지키는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요. 하지만 그건 일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일본이 진실을 마주할 기회를 빼앗는 일이었어요.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사토였어요. 회의실에서 끝까지 한국을 변호하다 나카무라에게 모욕당했던 그 젊은 연구원 말입니다. 심의관님, 일본 기사들 보셨습니까? 봤네. 나카무라 부사장이 손을 쓴 거야. 수화기 너머에서 사토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떨렸습니다. 심의관님, 사실 제가 더 알아낸 게 있습니다. 나카무라 부사장님이 20년 전에 우리 회사에서 메타렌즈를 연구하자고 제안했던 선배, 연구원을 묵살하고 쫓아낸 일이요. 그 기록을 제가 찾았어요. 부사장님은 자기가 묻은 기술이 한국에서 성공한 게 알려지는 걸 죽도록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심의관님, 부탁드립니다. 거짓 보고서를 쓰지 말아주세요. 일본이 한국에게 졌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게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진실을 인정해야 다시 따라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사토 군, 자네 말이 맞네. 나도 이제 거짓말은 못하겠어.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빈 보고서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보고서를 진실대로 쓰는 순간 나카무라는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요. 제 30년 경력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제 눈으로 본 진실이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제가 보고서의 첫 줄을 쓰기도 전에 전 세계를 뒤흔드는 한 가지 소식이 터졌습니다. 그 소식은 나카무라가 그토록 묻으려 했던 모든 것을 단 하루 만에 무너뜨릴 만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 앞에서 저는 제가 평생 믿어온 세상의 순서가 완전히 뒤집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소식은 이른 아침 전 세계 과학계를 동시에 뒤흔들며 터졌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 뉴스를 보고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올해 노벨 심포지엄의 주제가 메타물질로 선정되었다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한국의 서지훈 교수가 직접 초청받아 스웨덴에서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노벨 심포지엄은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노벨 재단이 직접 주관하는 전 세계 최고의 석학들만 모여 그의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를 논하는 회의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심포지엄에서 다뤄지는 주제가 앞으로 노벨상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는 점이었어요. 다시 말해 서지훈 교수가 노벨상의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하나의 소식이 함께 전해졌어요. 서 교수의 그 두 편의 논문이 세계 최고 과학 저널 네이처의 표지를 장식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모든 걸 한국의 과장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나카무라의 말을 믿고 일본 언론에 한국이 부풀렸다는 기사가 돌게 두고 봤어요. 그런데 이제 노벨 재단이 그 한국인의 연구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인정한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나카무라가 그토록 묻으려 했던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무너진 건 그가 손써놓은 그 거짓 기사들이었습니다. 한국이 과장했다던 일본 언론들은 노벨 심포지엄 소식이 터지자 순식간에 웃음거리가 됐어요. 전 세계가 인정한 기술을 두고 과장이라고 떠들었으니 그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학계에서 의문을 제기하던 목소리들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묘한 통쾌함과 함께 깊은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진실은 결국 이렇게 드러나는 거였습니다. 한 사람의 자존심으로는 절대 덮을 수 없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 세상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메타렌즈 기술을 선점하려고 치열하게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들은 이 시장이 머지않아 98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애플은 서 교수의 대학에 더 큰 라이선스 제안을 들고 왔고, 삼성은 아예 함께 양산을 하자며 손을 내밀었어요. 한국은 이제 이 거대한 시장에서 가장 앞선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일본 카메라 제국의 백년 아성이
그 작은 항구 도시의 낡은 실험실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너지는 제국과 함께 한 사람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카무라였어요. 사토가 찾아낸 그 기록이 결국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20년 전 소니에서 메타렌즈를 연구하자고 제안했던 젊은 연구원의 보고서를 묵살하고 그 연구원을 한직으로 내쫓은 사람이 바로 나카무라였다는 사실이요. 자기가 이해 못하는 기술이라는 이유로 미래를 묻어버린 사람. 그리고 그 미래가 한국에서 꽃 피우자 진실을 덮으려 거짓 공작까지 벌인 사람. 일본 광학업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만약 그때 나카무라가 그 보고서를 받아들였다면 어쩌면 이 기술은 일본에서 먼저 꽃 피웠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진 게 아니라 나카무라 같은 사람들이 일본의 미래를 막은 거였다는 걸요. 나카무라는 결국 경산성 자문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소니에서의 위치도 위태로워졌어요. 그가 모든 게 무너진 어느 날 제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다급하고 초라했습니다. 하야시 심의관, 자네 보고서 말이야. 아직 안 냈지? 우리끼리는 잘 풀어갈 수 있잖아. 일본을 위해서. 저는 그의 말을 조용히 끊었습니다. 부사장님, 일본을 위하는 길은 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섰다는 걸 인정하고 다시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묻으려고만 하셨으니 일본이 20년을 잃은 겁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부사장님이 20년 전에 묻으신 그 젊은 연구원이요. 만약 그때 그 사람 말을 들었다면 오늘 노벨이 부른 이름은 어쩌면 일본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전화가 조용히 끊겼습니다. 저는 그 통화를 끝으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마침내 보고서를 썼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제가 두 눈으로 본 진실 그대로요. 한국이 메타렌즈 양산 기술에서 일본을 앞섰다는 것. 이건 단순한 카메라 경쟁이 아니라 국방과 우주를 아우르는 전략 기술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일본이 이 진실을 외면한다면 영영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까지 한자도 빼지 않고 적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제출하던 날, 제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한없이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 경산성과 일본 광학업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그 보고서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그 중에는 한때 한국을 함께 비웃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우리는 졌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는 100년 동안 빛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세계 1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저도 그게 일본의 자존심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영영 뒤처지게 됩니다. 한국이 앞섰다는 걸 인정합시다. 그래야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건 지는 게 아니라 졌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그리고 맨 뒤에 앉아있던 사토가 천천히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는 곧 회의실 전체로 번져나갔어요. 그날 저는 32년 공직 생활에서 가장 부끄러운 동시에 가장 떳떳한 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저는 아버지를 다시 찾아뵈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아버지께 들려드렸습니다. 한국에서 본 그 얇은 렌즈, 690억을 거절한 그 과학자, 그리고 그가 했던 말까지요. 이야기를 다 들은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그 한국 사람을 보고 미쳤다고 했던 거 제가 틀렸어요. 아버지 말씀이 옳았습니다. 돈을 거절한 그 사람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걸 보고 있었어요. 자기를 받아준 곳,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 나라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제 손을 마주 잡고 계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겐타로, 빛을 다스리는 사람이 세상을 본다고 했지. 그런데 진짜 세상을 보는 사람은 빛만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이란다. 저는 그 말에 끝내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도 저는 가끔 그 작은 항구 도시의 실험실을 떠올립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건물, 가난한 실험실, 그리고 그 안에서 묵묵히 세상을 바꾸던 한 사람을요. 한 번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작고 초라한 곳에서도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 그 모든 걸 저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 한국인에게서 배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손안에 든 스마트폰이 종이처럼 얇아지고 거실에서 안경 없이 온 가족이 입체 영화를 보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오면 그 변화의 한가운데 690억을 거절하고 작은 실험실을 묵묵히 지킨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한 번쯤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경제산업성 심의관 하야시 겐타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한 번 실패한 사람도 작고 초라한 곳에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를 지킨 한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소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